네,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짜나키아 혹은 카우틸랴의 강국론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가 간의 관계, 즉 외교에 대해 강국론이 말하는 바를 다뤘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뤄볼까요? 원래 오늘 다루기로 했던 건 전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전쟁. 네, 다짜고짜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위기 이 책에서 국가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기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오늘은 위기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위기라고 하시니까 뭔가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위기라고 느끼는 순간이 다 다르잖아요. 네. 카우틸랴는 위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네, 위기라고 이 책에서 번역되어 있는 말을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재난 혹은 악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해요. 위기 혹은 우리가 뭐 역경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재난이나 악이라고 하면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우리가 그리스 고전을 공부할 때도 살펴보았듯이 그리스인들은 신이라는 존재로 운명, 도저히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사태 같은 것들을 표현하곤 했었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세계관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맞닥뜨리는 위기라는 것이 인간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일종의 악 혹은 거대한 운명이나 재난 뭐 이런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그리스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인간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위기를 몇 가지로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나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이나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국가, 공동체가 여기에 겪고 있는 위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네. 국가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국가의 구성 요소를 다뤘었는데 국가의 구성 요소를 카우틸랴는 첫 번째로 군주, 리더죠. 그 다음에 장관, 행정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토와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 그리고 왕궁을 중심으로 한 성체, 그리고 국가의 재정, 재화, 그리고 군사력, 그 마지막 7번째로 외교를 얘기할 때 다뤘던 우방 국가들을 국가의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지난 시간에 이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2가지 이상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 국가는 위기 상황이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했었죠. 기억이 납니다. 네, 첫 번째 위기, 이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첫 번째 위기는 이 국가의 구성 요소 7가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혹은 그 중에 몇 가지가 충돌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구성 요소가 2가지 이상 되거나, 혹은 서로 상충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을 때 이 국가는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들으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요?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뭐 7가지 중에 한 5가지 뭐 체크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2번째가 있습니다. 네. 이 국가 구성 요소의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현저하게 이렇게 부족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방국이 문제가 생겨서 동맹국가가 믿을 수 있는 동맹국가가 없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든지 이런 것들이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충돌도 위기인데 부족한 것도 위기다.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네. 민심의 동요를 또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의 용어로 빌리자면 여론이겠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국가의 시책이나 방향 혹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전반적인 생각과 그리고 국가가 움직여가는 혹은 지도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 국가의 정책 혹은 집권 여당 혹은 행정부라는 배가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이 바다에도 흐르는 흐름이 있거든요. 조류가 그렇죠. 있거든요. 이 흐름이 흐름을 있지. 거슬러서 가려고 할 때 굉장한 저항을 예상해야 되고 그 배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우리에게 비극은 이 배가 흔들리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 네. 많이 가진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약한 없는 사람들이죠. 자들이죠. 네. 없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도 아프면 안 되지만
지금 아프면 진짜 큰일 나는 큰일 시대를 납니다. 살고 있습니다. 네. 큰일 나죠. 근데 이런 것에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주치의를 집으로 왕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피해에서 한 걸음 비껴 있거든요. 그런데 아프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또 그것 외에는 누구에게 호소할 길 없는, 내가 누군데라고 말할 수도 없는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들이죠. 예,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국가의 위기를 볼 때 중요한 것이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가. 우리가 민심을 거슬러서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여론을 거슬러서 무엇인가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되고, 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그 공동체는 위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나쁜 습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도자의 나쁜 습관. 예.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지도자가, 여기서는 이 책에 있는 표현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색이나 음. 노름에 빠지는 등 군주 개인의 악행이나 나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대의 왕조 세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흠이 안 됐었죠. 지나치게 성에 탐닉을 한다든지 많은 후궁을 들이고, 아니면 내가 왕인데 좀 더 한번 막 좀 더 스케일 크게 놀아보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동양의 군주들에게 신하들이 간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이건 뭐 군주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탐닉하는 군주의 악행,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국가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군요. 현대에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자에게 나쁜 습관이 있을 때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카우틸리아가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음. 열심히 노는 것, 백성들이 놀이에 심취하는 것,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고단한 노동을, 국가가 부과한 고단한 노동을 고대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서 노는 것은 오히려 백성들의 긴장감과 피로를 풀어주어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군주가 놀이에 탐닉하면, 그 군주가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 국가의 기둥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카우틸리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나치게 어떤 음주라든지 어떤 유흥에 탐닉하는 나쁜 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지도자에게, 동양의 군주에게 많이들 요구됐던 것은 공부하는 군주의 상이거든요. 공부하는 군주상. 네, 서양과 동양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 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했습니다. 신하들이 끊임없이 군주를 공부를 못 시켜서 막 몸이 달아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왜냐하면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배운 바를 기초해서 정책을 구현하고, 또 배우는 과정에서 훈련된 지성과 또 토론의 습관을 통해서 신하들,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을 군주의 습관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죠. 군주에게 동양적이고 이상적인, 동양의 이상적인 군주상에서는 네.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 군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습관, 혹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으면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그런 아주 단편적으로 혹은 편파적으로 가공되어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익숙하게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런 리더가 있으면 국가의 위기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뭡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야말로 운명입니다. 뭐예요? 어쩔 수 없는데요. 네. 지진, 홍수, 자연재해죠. 자연재해가 바로 국가의 위기다. 우리는 이게 이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옛날과 달리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엄청 작아지죠. 겸손해집니다. 늘 지금 몇 년째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사상 초유의 여름, 더위. 네, 더위. 매년 지금 기후 위기가 오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고대인들은 이것이 하늘이 내린 벌이다, 혹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는 생각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이거 천재가 아니라 인재 아닌가? 우리가 불러오고 있는 것 아닌가? 엄청난 위기를 우리가 불러오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볼 수 있죠. 네. 이상의 5가지 정도를 카우틸리아가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위기 중에 혹시나 겪고 있는 위기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 구성 요소의 충돌과 부족, 그다음에 민심의 동요,
지도자의 나쁜 습관, 그다음에 자연 재해까지 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위기를 맞았을 때 리더와 시스템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네. 위기의 시대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한번 제가 거꾸로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협력적인 리더십이 더 당연히 중요할까요? 후자죠.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 어. 현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카우틸리아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사실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네. 오랫동안 리더십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른바 국가 차원에서는 중앙집권화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 굉장히 많은 정치 철학의 원료가 되는 사상들은 끊임없이 이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도 좀 초점을 많이 맞추어 왔었죠. 카우틸리아는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듭니다. 네.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좋을까? 첫 번째, 외국의 힘을 빌려서 강력한 힘을 가진 한 명의 군주가 나라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 것이 좋은가? 음. 혹은 네. 두 명의 군주가 두 명. 서로 견제하면서 그 한 명이 외국의 힘을 빌린 한 명이 하는 것보다 강하진 않지만 한 명이 뜻대로 쭉 끌고 가지 못하지만 두 명이 서로 때론 갈등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좋은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카우틸리아가 이 책에서 재미있는 화법을 쓰는데요. 이 책이 어떤 식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냐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개는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나라고 하지 않고 카우틸리아는 다르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펼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명의 왕에 의한 통치, 즉 양두 통치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요. 혹은 외국에 의해 임명된 한 명의 왕에 의한 통치 중에 양두 통치와 한 명의 통치 중에는 한 명의 통치가 훨씬 낫다. 한 국가의 왕이 두 명이다라고 하면 상호간의 증오심, 당파성, 경쟁심 때문에 국가가 파멸의 늪으로 빠지게 되지만 네. 한 명의 왕, 비록 정당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외국에 의해서 임명된 한 명의 왕은 지속적으로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우틸리아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동의하지 않았군요. 아버지와 아들 또는 형과 동생이 함께 국가를 통치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들은 서로에 못지않게 백성들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장관들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반면 외국의 통치는 국가의 왕이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그로부터 찬탈해가는 것으로 국가의 모든 부를 빼앗고 상업적인 측면에서만 국가를 다룸으로써 국가는 극심한 공궁에 빠져들게 된다. 더 이상 착취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외국인 통치자는 국가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한 사람의 통치자, 특히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외국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치자는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우리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나의 뒤를 봐주는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가장 타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도자는 자국에서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자국의 통치에는 무능한 지도자를 적대국에서는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자국의 통치에는 무능하고 혹은 자국의 민심에는 역행하면서 적국,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적국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인접 국가를 우선 1차적인 적국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개의 국가와 인접해 있죠. 있죠. 인접해 있는 일종의 잠재적인 적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마치 그 나라의 신하인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배제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자국이 수레바퀴에 축이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네. 결과를 빚죠. 반면에 그런 한 사람의 통치자가 일사불란하게 통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아니다라고 카우틸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군주의 사례로 아버지와 아들 혹은 형과 동생이 함께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리더십 모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서로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라고 카우틸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장관들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이 CBS 스튜디오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 네. 국제일이라는 지도자와 홍정환이라는 지도자 두 명이 있고 우리가 음. 일을 하기 위해서 각자 임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국제일을 견제하기 위해 국제일이 세운 일꾼들을 한번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반대 일도 일어날 수 있죠. 네. 이게 현대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관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거죠. 하죠. 대정부 질의를 하는 거죠. 네. 혹은 행정부가 어떤 법과 제도를 거스르는 일을 행정력으로 밀어붙였을 때 사법부가 이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그것을 마치 행정부의 권력을 침해했다,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사법부가 행정부의 지나친 행정 권력의 남용에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 제대로 된 상권 분립의 구현인 것이죠. 그렇죠. 이 카우틸랴의 강국론은 네. 물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제군주 국가, 군주 국가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견제, 권력의 균형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가 되면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모두가 똘똘 뭉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우틸랴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일수록 한 사람의 정당성 없는 한 사람의 권력보다는 정당성 있는 분점된 권력을 통해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러면서 때로 협력해 나갈 때 더 이상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작가님, 현대인들에게는 위기가 이 경제적인 것들과도 연관이 좀 되잖아요. 가장 큰 위기를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로 많이 체감을 하죠. 혹시 강국론에서 경제적 위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까? 혹시 따갑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따갑돼? 네. 이게 뭐 무슨 표현인가요? 따갑되는 우리 국제인 아나운서님의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텐데 네. 한때 제 주변에 갬블을 좋아하시는 분. 갬블. 네. 아하. 도박인가요? 예,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 따서 갚으면 되지라는 말입니다. 줄임말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네. 뭐 투자든 도박이든 자신의 자산만 가지고 했을 때 그 손실분은 자산의 손실로 그것도 뼈 아프지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의 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의 욕심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빚을 내서 크게 한탕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 빚을 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 야 크게 따서 갚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따갑되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네. 국가 간의 전쟁이 이런 양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전쟁 과정은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엄청나게 소비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네,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엄청난 규모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생산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소비 조직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소비 조직이고 네. 군대에 있을 때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썼던 재화들이 사실 바깥에서 우리가 내 돈을 가지고 쓰려고 하면 굉장한 돈을 들여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 이게 이 정도 가치였나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비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제일 아나운서님께서 군대에서 타고 다녔던 탱크 같은 전차. 것들, 네, 전차 뭐 이런 거 그거를 자가용으로 사려고 하면 돈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그거 기름 엄청 먹어요. 그렇죠. 일단 차를 사는 것도 문제지만 네. 유지비도 만만치 않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사격 훈련 같은 것들 하잖아요. 탄도 엄청 쏘죠. 네, 총알 같은 것들 쓰는데 뭐 부대마다 좀 다르지만 실탄 사격을 많이 하는 부대에서는 뭐 드르륵 뭐 하는 정도로 막 긁어냅니다. 탄도 엄청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뭐 저는 배를 탔었기 때문에 한포 사격 같은 거 팔뚝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사이즈가 다른 포탄들을 막 쏴대는 훈련을 하죠. 근데 뭐 한포 사격, 뭐 탱크 사격은 밖에서 못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 괌이나 외국의 이런 나라의 관광지에 가면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는 실탄 사격지가 있어요. 부산에도 실탄 사격장이 있어요. 영도 있더라고요. 네, 있죠. 그런데
실탄 사격장에서 내가 군용 탄통 한 통을 쏜다라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많이 들죠. 한 돈 100만 원 됩니다. 어, 그 정도 쓰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훈련을 위해서 하루에 소비하는 실탄을 그 시가로 계산하면 뭐 생선회는 아니지만 시가로 계산하면 하루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전쟁 상황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죠. 전쟁은 그걸 끊임없이 씁니다. 그러면 국가가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그 국가는 어마어마한 재화를 써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승전국도 망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승전국이 패전국에 전쟁 보상금을 물리죠. 항상 전쟁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것을 얼마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 몇 년 상환으로 할 것인가, 혹은 돈이 아니면 땅이나 다른 자원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래서 패전국의 재화를 박박 긁어오는 방식으로 전쟁에서 소비한 재화를 보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따서 갚으면 되지의 정신인 거죠. 네. 근데 이 고대의 경제 정책이 네. 사실 굉장히 이런 면이 많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다른 나라를 침공함으로써 이익을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소비 집단인 군대가 생산 집단이 되는 방법은 뭔가? 혹 전쟁을 벌여서 이기는 거네. 이기는 것. 혹은 고대에 아주 빈번하게 나타났던 형태 중에 하나는 약탈인 거죠. 약탈. 고대 그리스의 해군들이 또 우리가 경험했었던 일본의 해적들이 외적이라고 언급됐던 혹은 조선 뭐 고려의 북방을 끊임없이 위협했었던 여진족 계통 유목민들이 했던 경제 활동이라는 게 그런 약탈 활동이었던 거죠. 때문에 강국론에 나온 당시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재화가 없을 경우에는 군사력으로 물질과 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고 적의 영토도 획득할 수 있다. 결국 재화는 군사력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따서 갚으면 되지의 따갑대의 정신인 거죠. 네. 하지만 카우틸리아는 동의하지 않죠. 카우틸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력은 재화에 의존한다. 봉급을 지불하지 않으면 군사들은 적의 편이 될 수도 있고 군주를 살해할 수도 있다라고 카우틸리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카우틸리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책에서 적지 않은 부분에 경제, 민생 이런 것에 대한 분량들을 할애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한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큰 이야기 혹은 이념 이런 것에 시선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것 혹은 발을 딛고 있는 것보다는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에 눈이 돌아가고 귀가 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항상 이 부분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밥이 하늘이다. 천명은 백성들의 목구멍에서 나온다라는 동양의 전통적인 관점을 망각하는 순간 이념 전쟁 혹은 가치관 전쟁에 목숨을 걸었던 정권들이 말로가 대체로 좋지 않았거든요. 비근한 예로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근래의 어떤 대통령의 임기 말에 했었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뭐냐면 국정교과서 도입이었습니다. 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 도입.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민의 여론이 동의하기 힘든 방식의 역사관을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단 하나 지정되는 국정교과서로 가르치고 주입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직접적인 방아쇠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업이 그 정권 말기의 사업,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던 정권 말기의 사업이 됐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맹자의 용어를 빌리자면 항산이라고 합니다. 항상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재산과 경제에 대한 문제는 도외시하고 이념 전쟁, 이념을 가지고 또 혹은 군사력을 가지고 갈등을 증폭시켜서 이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따서 갚을 수 있는 더 좋은 다음 단계가 이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국가는 어마어마한 위기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위기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원래 하려고 했었던 전쟁 전쟁. 이야기 한번 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쟁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였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